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 원장님 지난주에 그 저희들 집회하는 거 어디 네. 병원에서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 생중계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예. 환자분 오면 소리를 꺼놓고 보다가 또 계속 이제 퇴근 후에까지 밤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예. 퇴근 후에까지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보고 예.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집회가 참 너무 그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신 우리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뒤에 있는 이 나무가 원래 삼총사 세 그루였는데 사과나무가 한 그루는 한국당 황교안에게 썩은 사과를 달아서 분양을 보냈는데 황이 잘 키우고 있는지 쓰레기통에 처박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그 한국당이 사과나무 안 받는 모습을 봤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혹시라도 그 물리적 충돌이 생겨서 누구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그 셔터를 올리게 돼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직전까지 갔는데 큰 불행은 없이 끝나서 다행인데요. 그날 한 8km를 걸으셨어요. 더 될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대략. 뭐 좀 많이 걸은 분은 좀 더 걸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대략 기온이 뭐 한 28도, 30도 왔다 갔다 하는 날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11시. 그래서 행사가 이제 거의 끝난 시간이 9시 다 돼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시간쯤을 체중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화대교가 실제로 별로 차만 타고 다니면 짧은 것 같지만 우리 한강 다리들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그리고 그 노선 코스가 제가 쭉 이제 따라가면서 보면서 이거 완전히 강행군이구나.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 노획장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계셔 주시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떤 회원분이 또 큰 차를 대형 차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감동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다리를 하나씩은 꼭 건너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어느 다리를 건널지도 좀 생각을 하고. 근데 한번 참여할 때마다 지쳐가지고 다음에 또 참여하기가 겁내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 들어요. 너무 강행군이라서. 자, 지금 문재인 케어 2년이 되었습니다. 문케어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동네 병원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중소병원들도 없어지게 될 거고 대형 병원의 쏠림이 심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비급여 때문에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의료 재정의 이 적자를 극심한 적자 고갈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측이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 다 지금 적중했습니다. 현실로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소형 병원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개인 의원과 대형 병원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중소형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3차 병원이 지금 선택 진료비가 없어지고 또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 의원급이나 중소형 병원하고 진료비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3차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급박하게 3차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급박하게 검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뒤로 순서가 뒤로 밀려버려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네. 이전에는 대형 병원을 찾으려면 선택 진료비를 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져서 네. 더 우선적으로 찾아간다. 그렇죠. 네. 차이가 근데 많아요. 선택 진료비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 선택 진료비가 등장하게 된 과정이 그게 편법으로 의료 수가가 너무 저렴하니까 대학병원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이 굉장히 너무 수가가 너무 싸서 대학병원이 부도날 위기다라고 되니까 그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해 낸 게 선택 진료비. 그러니까 어떤 교수를 선택하면 선택 진료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진료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택 진료비가 추가로 붙게 되는 거니까 대학병원 측에서는 그걸로 수가 인상에 버금가는 효자 노릇을 했죠. 그게 예. 대학병원의 재정을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쭉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끌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제 왜 선택 진료비를 따로 받냐? 또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수술은 다른 교수가 있는데 왜 그 선택 진료비를 내야 되냐 이런 그 분쟁 사례들이 생기면서 문제점들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선택 진료비를 없애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 진료비가 없어지면서 1차하고 3차하고 진료비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났었던 게 거의 없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3차 의료기관을 감기 치료하러 가도 별 부담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백병상 내외 중소병원이 망하는 게 많아가 새로 신설 개원하는 것보다 망하는 병원이 더 그렇죠. 많고 대형 병원에는 환자가 지금 이 33.5%나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케어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 있는 대형 병원에 지금 집중적으로 호황을 갖다 가져다 주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항상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그 의료 전달 체계를 꼭 그 손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의료 전달 체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이면 그거는 가급적 시행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뻔히 의료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지 알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대체 정부가 노리는 게 뭔지 전번에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를 다 없애버리고 3차로 다 몰아버리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원격 의료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통의 정책 추진을 할 때는 항상 의료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보완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예. 자, 지금 보면 이 중소병원들은 비급여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경영난에 심화되니까 경영난이 뭐 이런 거 좀 치료받아 봐라 뭐 도수 뭐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안내하면서 점점 그 경영난을 비급여로 또 대체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중소형 병원이 당장은 어떻게 하겠지만 점점 더 그러면 점점 더 악화되겠죠. 안 가겠죠. 환자들이 더 안 가겠죠. 가면 비싸게 부르더라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손해보험사에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케어로 이 실손보험들이 보장률이 높아졌을 때 병원에 더 자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만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급여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실손보험의 그 손해율이 110% 후반대로 변동이 없다거든요. 그러면 실손보험은 사실상 성공했네요. 이게 문재인 케어가 돼도 전혀 손해가 오히려 그 문재인 케어의 덕을 볼 걸로 예상을 했죠. 실손보험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비급여로 진료받은 부분을 실손보험에서 다 커버를 하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비급여가 급여화되면서 의료보험에서 그거를 커버를 하게 되니까 커버 액수가 실손보험이 지출할 액수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서 실손보험 보험료를 낮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그 손해율이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아마도 병원에 가는 그 비율이 더 훨씬 더 늘어나 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중소병원들은 비급여를 늘려 수익을 억지로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나 여러 가지 뭐 또 요즘 보면 중소병원들이 도수 치료해라 비급여 주사제 맞아라 뭐 비급여 MRI를 또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 환자들에게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예상한 대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 정권은 문재인 케어를 마치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 2024년 5년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부분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건보 재정이 여윳돈이 20조 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2026년이면 완전히 고갈되는 걸로 계산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당연히 보험료 인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그러겠죠. 없죠. 예. 자, 참 아마 제가 볼 때 한 2024년 한 4년 뒤쯤에는 의료보험공단에 적립금이 거의 거들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를 거다. 더 빠를 가능성이 많죠. 예,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기초에서 이 수학적 통계를 내는 거고 실제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재정 고갈이 빠를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반기에 또 비급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목이 늘어나면 그 고갈되는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그렇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은 집에 가고 없고 이제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또 뭐라 할지 참 주목됩니다. 자, 그 지금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힌다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을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이제 콤비로 해서 겁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을 조국을 임명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임명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이 자기 퇴임 후에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조국만큼 좋은 카드가 없잖아요. 만약에 잘 되면. 왜냐하면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김대중 쪽에 정권 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항상 것처럼 그래왔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조국처럼 거기 지금 현재 현 청와대에서 이 잘못된 일에 다 연루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문제를 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고 지금 그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그 임종석과 부산파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됐고 임종석이 제거되었고 이후에 조국이 권력을 잡았고 조국은 뭐 오랫동안 지금 검찰 개혁, 고비처 이런 부분을 자기 안으로 있었고 상상외로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가 오래된 관계다. 그래서 2012년에 아마 문재인이 됐으면 그때도 조국을 이렇게 했을 거다. 근데 조국이 이제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가고 법무장관을 안 한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청문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을 거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아직도 정권이 권력을 잡고 뭐 지가 관장해서 워낙 검찰을 이용해서 이 야권을 겁을 줬으니 윤석열이 또 지금 통과된다고 자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권이 너무 약체라서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도 그러면 나는 통과 안 될 게 뭐 있겠나.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그러면 이제 총리도 해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선 이런 부분에 뛰어들라고 아마 문재인은 조국을 밀 거라고 봅니다. 조국이 어지간하니 뭐 지지만 확보하면요. 자, 근데 조국 같은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해야 됩니까? 저는 조국의 그 나도 얼굴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수사 이렇게 대상 잡고 하는 것만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의 비위를 맞춘 데는 타고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문재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을 생각하고 그렇겠죠. 차기 대선 후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분이 이제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거나 뭐 이렇게 그랬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의심이 많다든지 뭐 냉혹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봤을 때는 잘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조국이가 한 10년 전에 펴낸 책 진보집권 플랜인가 보면 이게 책인지 대담집인지 화보인지 모르게 사진이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자기는 자기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다루는 책에 그 얼굴 하부들을 곳곳에 집어넣은 부분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지 정치를 할 생각을 했는 모양이네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잘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통과 직전에 이제 한국당을 깔아뭉개고 통과시키기 직전에 보면 이 페이스북입니까? 아, 예.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뭐 형 몇 년 이런 거를 갖다가 쭉 달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저 성격을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민정수석 일을 좀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겁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상대방의 리액션이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하게 알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용의 지도하고 이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추임새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굉장히 용의 지도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의심도 많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주로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글을 올리는데 과거에는 보면 트위터에 뻔질나게 이 빈정거리고 그 사람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굉장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뭐라 비아냥거리거나 뺀질거리거나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쁜 글들을 트위터에 자주 올리고 그래서 한동안엔 그런 글들이 또 무리를 빚어서 뭐 자기 스스로 뭐 동안거에 들어가겠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그 좌파 인사들이 그런 인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롱을 잘해야만 거기에 좌파 쪽에서는 좀 능력자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건지 아니면 또한 그 자기의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을 씀으로써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죠. 그 글 하나가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자기의 힘을 확인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을 쓰는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지식인처럼 쓰기보다는 굉장히 비아냥거리거나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게 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비아냥 잘 거리는 사람 중에 진중권, 유시민 부류가 있지만 거기에보다는 좀 더 그 파워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점잖게 보이는데 왜 저렇게 말을 경솔하게 함부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지금 학교를 2년 떠나와 있고
또 2008년에는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대 동료 교수를 네. 휴직계 냈다고 막 욕했거든요. 프로페서라고, 네. 폴리페서라고. 폴리페서. 이분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비판했던 것들을 자기가 집권의 권력자가 된 다음에 그대로 비판했던 행동들을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굉장히 정도를 걸어온 사람으로 비춰지진 않아요. 지금 요즘 행동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보면 전형적인 강남 좌파. 뭐 프랑스에는 뭐 벤처 좌파, 뭐 샴페인 좌파,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뭐 건설업자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집이 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학교 재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공개된 재산을 보면 올해 초에 조국이 54억이라는 거예요. 보통 54억 공개하면 실제 재산은 이것보다 좀 7, 80억 되겠죠.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국이 지금 평소 일자리 일을 한 걸 보면 성인이 된 뒤에 유학 갔을 때까지는 뭐 집에 돈이 있으니까 유학 가지. 그렇죠. 어디 어지간히 되면 돈 있으면 유학 가지. 돈 없으면 유학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시 연배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유학을 가는 시대죠. 그래서 조국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집에 유학을 갔고, 그다음에 유학 갔다가 학교에 교편 잡으려면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박사 아무리 미국에 유학 괜찮은데 갔다 와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조국은 이제 울산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뭐 동국대인가 잠깐 하다가 서울대로 갔죠. 그게 쉽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더더구나 이분이 산호명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력이 있으면 더더구나 교수 임용되기가 쉽지 않은데, 학교를 받고 온 것도 굉장히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뒷힘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뭐 이 장하성이 빼놓고는 거의 제일 많은 수준의 지금 이 재산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현이라고 하는 중소벤처 뭐 비서관인데 이거야 뭐 기업체 쪽에 벤처 하다가 들어간 사람이니까 빼고 문에 이제 주변 측근들 재산 중에서는 조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문보다도 뭐 2.6, 7배 많아요. 더 많겠죠, 실제로. 훨씬 더. 조국은 이 재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전혀 알 수는 없고, 실제로 또 그 학원 재단도 이 사람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재산 증식을 했는지는 이분이 실제로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학교 교수한 것밖에 돈벌이 한 거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미리 증여를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부모 재산 물려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러냐. 이 사람이 2017년에 처음 수석으로 됐을 때는 49억. 2년 만에 올 초에는 54억. 차곡차곡 오기 늘어요. 그동안 받은 월급은 다 저축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서 입으로는 굉장히 서민을 외치고 진보 개혁을 외치잖아요. 자, 그런데 조국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조국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이번 이 청문회에서 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짚어야죠. 그 재산 형성 과정이 과연 저도 황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가네요. 그러니까 학교 교수 월급 뻔하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는 수십억대 재산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참 재산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조수석의 배우자 예금이 20억, 예금이 20억. 그 다음에 장녀가 5,600만 원. 장남은 7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자, 참 돈도 많습니다, 그죠? 예금 현금을 20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면 힘들죠. 자, 그래서 조국 부인은 왜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무튼 그 청문회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청문회 통과를 할 때 그때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좀 자세히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국 앞에 윤석열이가 하는데 윤석열이 하는데도 무서워서 말을 못할 사람들이 조국을 청문회해서 혐의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기일전해서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죠.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좀 투쟁을 안 해서 감점되고 있는 거를 회복해야죠, 청문회에서. 그래서 청문회에 스타도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조국이 저렇게 법무장관 하겠다고 놓은 거는 처음에 저는 조국이 이제 청문회가 무서워서 이제 선거 나가거나 이제 청문회 안 하는 수석을 하거나 이런 직책만 맴돌 거라고 봤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청문회 나가봤자 하루만 버티면 되고 뭐 터뜨릴 놈도 없다. 그래서 하루 버티고 청문회 지내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 한 번까지 더 해먹고 그리고 대선 나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법부보다는 행정부가 더 맞는 것 같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건 선거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조국으로서는 부산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지금 문 정권의 부산의 선거 양상은 녹록하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 조국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다케트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선거 출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뒤에서 야권을 좀 조지면서 선거를 조정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내가 그려봐야 되겠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 야권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어떤 식으로 겁박을 줘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입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황교안의 아킬레스건은 언제 터뜨릴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내가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임종석도 조국 부산파에 제거됐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국은 양정철을 당으로 보내고 노영민을 이제 비서실장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청와대 모든 일은 민정수석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하다가 둘 다 한 등급으로 올려서 한 등급씩 승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모든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죽이고 살리고 좌지우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법부까지 지금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렇게 다 장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정권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네들이 걸려 있는 재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힘을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보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뭐 옛날 말로 까불락거리고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해 좀 안달하는 거고 그리고 이 권력을 엄청나게 향유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저런 조국한테 이제 법무장관의 타이틀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이라는 타이틀까지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는 뒤에서 주물다가 이제는 앞에서 내놓고 그냥 주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실세 장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죠. 이제 조국이 자기 주자다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줄 세우고 이제 뭐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검 안 먹고 가던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데 걸려가 한 방에 가는 꼴이 자주 있어요. 아, 그렇죠. 우병우도 그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어디에서 아무리 한국당 의원들이 폭로를 안 한다라 하더라도 자기가 옛날에 자기 입으로 어디에서 나는 청문회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이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이 배 밖에 놓으면 잘못하면 못 들어가요, 간이.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네.